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 장 초반부터 파란불 키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원달러 환율이 1,368원까지 올라가면서 장중의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가 장기 휴장하는 추석을 앞두고 불확실성을 경계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1.63%까지 하락을 하면서 장중의 낙폭 크게 키워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58% 하락하면서 770선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금리 상승 여파로 인해서 하락 마감한 여파가 이와 같은 매도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안정한 9월 증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 사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수출과 수입의 격차를 의미하는 상품 수지는 적자를 나타내는데요. 왜 그런 것일까요? 네, 상품 수지는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적자 전환했는데요. 지난 7월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감소했는데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억 9천만 달러로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월 흑자 전환은 성공한 뒤 3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지만 7월 흑자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66억 2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네, 항목별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항목별로 보면 상품 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67억 3천만 달러 줄어서 11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상품 수지 적자는 201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인데요. 수출이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6.9% 늘었지만 수입 증가폭이 수출의 약 3배 수준이었고요. 특히 7월 기준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보다 약 36%가량 오른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다. 서비스 수지는 3억 4천만 달러 흑자, 본원 수지는 22억 7천만 달러 흑자 등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에서도 마니아층을 많이 갖고 있는 애플의 신제품 공개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공개되는 아이폰 14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네, 애플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플파크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 예정인데요. 아이폰 14 시리즈를 비롯해 애플워치, 에어팟 등 다양한 모델의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이폰 14 시리즈는 6.1인치 모델과 프로, 맥스 모델 등 4가지 모델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프로와 맥스 모델은 전면 카메라가 노치 형식에서 펀치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 최신 프로세서인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됩니다. 아이폰 14 128기가 기본형 모델 가격은 $799, 프로는 $1,099, 프로맥스는 $1,199에 책정될 전망입니다. 네. 네, 아이폰 외에 다른 신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애플은 아이폰 14 외에도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헬스케어 기능을 강화한 애플워치와 에어팟 프로의 후속 모델인 에어팟 프로 2가 3년 만에 공개될 예정이고요. 애플의 차세대 OS인 iOS 16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어폰 업계에 특히 지갑 변동을 일으킨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시리즈의 프로 모델이 신제품인데 이게 3년 만에 공개되고 있어서 이목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기존 줄기 디자인에서 갤럭시 버즈와 같이 둥근 형태로 변경 출시될 가능성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신제품 소식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파트값 하락 소식이 심상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송파구 아파트값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 무섭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로 꼽히는 잠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는 거래가가 20억 원대 밑으로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트리지움 전용 84제곱미터는 20억 8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이는 직전 두 건의 거래보다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가량 떨어진 가격이고요. 이전 최고가 24억 5천만 원보다는 4억 원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잠실 엘스와 리센츠는 전용 84제곱미터도 올해 최고가 대비 많은 가격이 떨어졌는데 올해 최저가 22억 5천만 원으로 20억 원 선까지 접근했고요. 최근 잠실 엘스 23억 매물이 21억 원에 급매되기도 했습니다. 네, 들어보면 송파구 아파트값 하락이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 다른 강남 3구와 비교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네, 송파구는 현재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등에서도 낙폭이 가장 큰 상황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값은 올해 0.08%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송파구의 변동률은 마이너스 0.59%로 강동구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같은 강남 3구의 서초구와 강남구는 최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누적 변동률은 각각 0.63%, 0.12%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의 하락의 주된 원인은 매물 증가로 보고 있는데요.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송파구의 매물은 3,998건으로 지난해 말 2,865건과 비교하면 약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각 증시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은 장기 휴장을 앞두고 거래 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화의 초강세 역시도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대비해서 낙폭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62% 내린 2,37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자결제 시스템 관련한 종목들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후장의 낙폭을 다시 한번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59% 밀려난 767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부진은 오늘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도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은 현재 483억 원, 외국인은 780억 원 매도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한 정책들이 추진이 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기아가 독일 스타트업인 앙코르와 손을 잡고 600조 원 시장 규모의 폐배터리 사업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재편이 되고 있는 만큼 이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도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8%가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죠. 성일하이텍도 8.07%의 강세, 코스모화학도 현재 5%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면 게임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이 올 상반기 실적 부진과 또 경기 침체 여파로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게다가 신작 출시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올 하반기 역시도 운영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주가 반전을 기대하기엔 미흡해 보인다라는 아쉬운 평가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나스닥 지수도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대표적인 성장주인 게임주가 자금 이탈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오는 20일에서 21일 FOMC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게임주들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아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 게임즈가 4%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6%대, 액션 스퀘어도 현재 7%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하반기 채용이 시작이 됐죠. 올해부터 채용 규모 20% 확대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달러의 초강세가 현재 대형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흐름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또 나스닥 지수가 연일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기술주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 동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한국항공우주는 경공격기인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기대감에 오늘 오전장에 강한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현재는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비덴트를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비트코인이 19,000달러가 붕괴하는 등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나래 나노텍은 신규로 추진 중인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국정보통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의 국내 사용 승인이 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이 보여졌었죠. 오늘은 12월부터 아이폰 사용자들이 전국 모든 편의점과 스타벅스, 이마트 그리고 대형마트에서 애플페이가 사용 가능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진입한 모습입니다. 현재 14,15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IT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히다치 합작사인 LG 히다치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죠. 현재 탄력은 다소 둔화가 된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 IT센이 2020년 쌍용 정보통신 인수에 이어서 2년 만에 또다시 이런 인수 작업을 통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나가려는 의지가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1.13% 오른 4,0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상풍력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골드스타드셋의 박철민 이사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신재생에너지 확대 국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손잡고 현재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SK 에코플랜트 이슈가 있었는데요.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추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환경 에너지 기업 SK 에코플랜트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지난 5일 그린 인베스트먼트 그룹의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 회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와 함께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공동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SK 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 사업 바다에너지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이고 참고로 바다에너지는 울산과 전남 등 5개 권역의 2.6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고정식 해상풍력 사업입니다. 사업지 5건 모두 양호한 풍향과 발전소 건설 및 송배전선 측면에서 우수한 그런 입지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밝혔고요. 또 SK 에코플랜트가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제작 기업 얼마 전에 삼가 M&T에 인수를 하기도 했고 그 외 국영 기업 및 에너지 기업들과 적극적인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향후 M&A 관련 시장도 좀 더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개별주들에 대한 여러 수혜가 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코오롱 글로벌도 최근 이 완도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확대를 또 허가를 획득했고요. 앞서 이야기 나눴던 SK 에코플랜트도 이 해상풍력 기업 상강 NNT를 인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 살펴볼 만한 해상풍력 관련주들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최근 주가 흐름까지 살펴봐 주시죠. 예. 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슈와 ESG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고요. 이게 윤리적인 그런 부분 넘어서 각 나라별로 실질적인 법안 통과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이상의 그런 금액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추가적으로 발트의 8개국 해상풍력 에너지 발전량 확대 합의 소식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주로는 아까 위에 말하는 SK 에코플랜트라던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또 대명 에너지가 또 대표적인 수혜주로 있죠. 올해 상장한 기업인데 처음에는 상장 대비 최대 140% 정도 상장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고 상장 대비 그 외에도 CS-위드 풍력 발전 CS-위드라는 기업은 이제 풍력 발전 설비 등에 대한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 하단 박스권의 흐름을 깨고 7만 원 선까지 올라가는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 신재생 기타 신재생 에너지 ETF만 봐도 하반기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여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환경 이슈 등에 대한 문제로 각국이 공격적인 투자를 나서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이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특히 해상풍력에 관한 상승 흐름이 좀 계속적으로 연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해상풍력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SK 에코플랜트를 비롯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대명에너지와 CS-윈드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또한 최근 태양광 관련주가 또 시장을 주도하다시피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태양광 에너지와 이 또 해상풍력 sek터가 동반 성장 이어가게 될지 궁금하고요. 두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분화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지금 전 정권만 해도 태양광 사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기업이 아닌 개인 소유의 태양광 발전 투자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죠. 태양광이다, 해상풍력이다, 둘 다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친환경 이슈에 포괄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다만, 최근에 보면은 위에 말한 SK 에코플랜트도 그렇고 정부 예산도 소폭이나마 해상풍력 쪽으로 좀 기우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위에 또 말씀드린 발트에 인접한 8개국, 폴란드나 독일,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최근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2030년까지 해상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지금의 7배로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등을 볼 때 주식 호재로서는 확실히 지금은 해상풍력이 좀 더 이렇게 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이렇게 낮에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해상풍력은 24시간 동안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부분만 받쳐준다면 개인적으로는 해상풍력 쪽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근데 주식 투자는 늘 그렇죠. 이제 순환매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또 글로벌 방향이 어디로 좀 더 이슈가 되느냐의 그런 무게배분 문제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각으로는 해상풍력에 대한 M&A와 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하기 유리한 부분은 해상풍력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걸 한쪽으로 확신해가지고 그런 롱텀으로 보기보다는 그때그때 좀 업종별 흐름과 관점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신주도주인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주에 대한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태양광보다는 현재
해상 풍력 쪽이 정부 예산이 조금 더 기울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요. 주식 호재로서도 해상 풍력이 조금 더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업종별 흐름을 잘 살펴봐야겠다는 것이 또 주의점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최근에 유럽에 확대되는 이 풍력 발전 확대 소식 속에서 대명에너지 주가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대명에너지인데요. 최근에 이 추가 상승 여력이 궁금합니다. 현 시점 신규 접근 가능할까요? 예, 일단 대명에너지는 참 이번 연도에 상장을 했죠. 처음에는 원래 수요 예측에 좀 실패하면서 IPO를 한 차례 철회했던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 제시한 공모가 희망밴드가 아마 25,000원에서 28,000원, 29,000원 그 정도 사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고평가됐다는 그런 반응이 굉장히 많으면서 이후 공모가가 결국 15,000원으로 확정되어 상장이 된 바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2배가 된 주가가 3만 원대에 움직이고 있죠. 대명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주 발전원인 태양광과 풍력을 바탕으로 사업 개발, 설계, 조달, 시공, 운영 관리까지 전 단계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때문에 대명에너지는 국내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뽑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또 발트해와 인접한 8개국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또 그런 해상풍력 에너지 발전량을 7배 늘리기로 합의한 점, 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올해 안으로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고 2030년에는 그런 아예 벗어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다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해상 풍력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 재료 가치는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명에너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올랐다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호재는 어쨌든 이렇게 계속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라던가 인수 합병 관련된 이슈 등으로 향후도 또 부각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 조금 과하다고 한다면은 조금 좀 조정받은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도 충분히 접근 가능한 그런 재료라든가 수급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최근 이 대명에너지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유럽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또한 글로벌적인 재료 가치도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 시점이 아니고 조금 더 뒤에 조정받는 부분에서 신규 분할 매수, 신규 접근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외 시장에서 해상풍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반기 해상풍력 관련주 내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정부 주도로 실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한국 정부 풍력 발전 사업이 좀 복잡하고 긴 인허가 기간으로 지체된 사이 국내 제조사들이 기술력이 뒤처진다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됐었고 최근에 그래서 규제 개혁과 민관 주도의 지원 및 투자를 통해서 해상풍력 사업의 적극적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해상풍력 그런 하부 구조물이라든가 타워, 해저 케이블 등 그런 기술 등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유럽 등의 다수의 품목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갖추어진 그런 해상풍력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좀 정책 추진과 투자가 나간다면은 앞으로 굉장히 어떤 큰 천문학적 시장으로 확대되는 그런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지속적 부각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주식시장의 큰 이슈이고 그 이슈에서도 굉장히 좀 유리한 탑픽 종목을 뽑자면은 계속 언급을 드렸던 대명에너지를 좀 탑픽 종목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주죠. 굉장히 500조가 넘는 그런 투자가 들어가고 그리고 앞으로 더 이것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직간접적 수혜주라 볼 수 있고 또 이번 러시아 사태를 계기로 유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이라던가 전 세계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한 좀 적극적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대명에너지는 딱 어떤 특정 분야만
이렇게 기술이라던가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뭐 사업 개발부터 뭐 설계, 조달, 시공, 뭐 관리 이런 모든 단계를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해상풍력 관련해 가지고 포괄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 공모가 대비 뭐 한 2배 올랐는데 굉장히 좀 과하게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어느 정도 물결 흐름을 타면서 좀 반복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받은 3만 원 아래에서 분할로 조금씩 담아간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수익권 달성 가능할 거다 보여지기에 탑픽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를 주도할 해상풍력 관련주로 탑픽 종목 오늘 대명 에너지 꼽아주셨고요. 3만 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집중 투자 포인트 확인 뒤에 잠시 후 김한진 박사님과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김한진의 증시 한방 계속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글로벌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세우는 증시 한방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박사님과 이 지속되는 시장 약세가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질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 주셨듯이 잭슨홀 미팅 다음에 국내외 주식시장이 한 4~5% 지금 조정을 보였고요. 좀 그 하락폭의 그동안 한 절반 정도를 미국장 같은 경우가 이제 복구했는데 다시 또 그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를 반납하는 기술적 조정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연준의 정책이 계속 매파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에 실망감을 조금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좀 경기 쪽이 상당히 그 주식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 때문만은 아닌데 잭슨홀 미팅에서 투자자들이 혹은 시장이 좀 직시한 부분은 경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이 특히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에 조금 실망을 보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경기를 좀 살펴보면 전 세계가 경기 후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경기는 수축될 때 보통 후퇴기와 불황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좀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뭐 후퇴기 초반 정도 살짝 눌려 있는 상태에 불과하지만 유럽은 스태그플레이션을 동반한 뭐 침체기 중반 정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지금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좀 경기 침체의 조금 중반 부분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뭐 물가가 좀 잘 안 잡히다는 거죠. 경기가 떨어지면 물가가 조금 시원스럽게 잡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의 골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이 연준의 강력한 긴축 의지가 확인됐는데 이 시장에 지금 연준의 의지 때문에 실망감이 반영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 세계가 경기 후퇴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초입에 있고 유럽과 네. 중국은 지금 중반기에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나라도 뭐 지금 성장률로 표현되고 있지만 뭐 중국이나 유럽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 초반, 경기 후퇴 초반기를 지나서 네.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좀 성장률 전망을 지난번에 내놨습니다마는 2.3% 올해 GDP 성장률이 2.3%가 조금 어려운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위축되는데 우리나라는 1%대 성장률도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까지 경기 침체가 좀 지속되는 그런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네, 역시나 물가가 좀 잡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달에 열린 FOMC에서도 금리 인상 규모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십니까? 네, 당장 9월 21일 FOMC가 있죠. 지금은 뭐 시장이 75bp 쪽에 다시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9월 13일 우리 추석 연휴 지난 그 주에 좀 소비자 물가, 8월 물가가 이제 발표되면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뭐 75bp냐, 0.5%포인트냐를 결정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75bp 쪽에 조금 무게가 갑니다. 그런데 75bp를 인상해도 사실 시장에서의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연말까지 연준이 이제 나머지 두 번의 통화 정책, 9월을 제외한 11월과 12월에 이제 50bp씩 올리느냐, 아니면 이번에 75bp 올리고 50bp, 25bp 이렇게 단계적으로 베이비 스텝을 향해 가느냐. 50bp를 이번에 올리고 뭐 계속 50bp 올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선택이 있는데 가령 뭐 연말에 지금 생각에는 최소 4.0% 연준의 기준금리가 75bp, 50bp, 25bp 올리면 이제 1.5%포인트가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2.5%의 기준금리가 4.0에 이제 도달하는 거고요. 그 정도는 시장이 조금 뭐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잭슨홀 미팅으로 좀 시장은 예방주사를 한번 맞았거든요. 좀 주가에 좀 뭐 반영됐고요. 그래서 연말에 3.75 내지 4.0 정도까지는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죠. 금리 인상이 올해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년도에도 한 가령 0.25% 베이비 스텝으로 한 두어 차례, 최소 두 차례 인상하느냐, 추가 인상이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채 10년물이 3.50%를 넘어서 다시 성장주에 발목을 잡느냐 안 잡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우려하는 빅테크 기술주들의 향방을 결정지을 내년도 추가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9월에 FOMC를 75bp 인상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시장에 출렁거림은 크게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셨고요. 연말에 미국 주국의 기준금리 4.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문제는 역시나 내년에 있을 금리 인상인 것 같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이에 달려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시장을 좀 주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렇다면 네, 우리나라는 현재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과 같은 수준인데요. 양국의 향후 통화 정책을 전쳐봤을 때 연말에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와 그에 따른 여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한국은행이 0.25%씩 나머지 두 번의 올해 통화 정책 회의에서 올린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이제 3.0%가 되고요. 앞서 말씀 나눴듯이 미국은 4.0%가 유력하니까 뭐 3.75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100bp 차이는 좀 각오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100bp 차이, 1%포인트의 한미 기준 금리 차는 무조건 뭐 외화 유출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뭐 환율 시장이라든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이 한국만의 고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어렵죠. 어렵지만 한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고 거시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외국인들이 한국을 뭐 탈출해서 사실 신흥국 시장에서는 또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환율 상승을 좋지 않은 현상이긴 하지만 불안감으로 이렇게 관찰할 필요는 없다. 너무 불안한 눈빛으로 보는 것도 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 경기 글로벌 시장의 좀 침체 때문에 이 금리 차는 1% 내외를 네. 예상을 해주셨고 또 외화 유출 유발은 좀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한국이 신흥국 중에서 우리 한국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유럽 경제는 계속해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래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환율의 변동성 확대가 될까요? 네, 너무 걱정스럽죠, 지금. 지금 모든 환율이 다 같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원달러 그 평가절하폭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연초 대비로 보면 달러가 거의 한 15% 절상됐고 달러 인덱스가 달러 인덱스의 57%나 차지하는 유로화가 한 15% 정도 똑같이 절하됐습니다. 한 13% 절하됐네요. 한국 원화도 우리 원화도 지금 뭐 비슷한 추세. 일본 엔화는 거의 20% 평가 절하됐고요. 그러면서 좀 킹 달러가 지속되고 있는데 문제는 앞으로죠. 앞으로 연말까지 제 생각에는 한 4 내지 5%의 유로화발 전 세계 좀 환율의 평가 절하. 뭐 바꿔 말하면 강한 달러, 킹 달러가 연말까지는 조금 진행될 가능성. 4, 5%라고 하면 지금 110, DXY 달러 인덱스가 110인데 한 115를 넘는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면 엔화가 지금 24년 만에 최고치인 142엔이지 않습니까? 달러당. 142엔을 좀 지키기가 어렵다. 거의 150엔 가까이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로화는 0.95, 1유로당 0.95달러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위안화는 조금 그것보다는 좀 절하폭이 적겠죠. 7.3위안. 이렇게 연말까지는 전 세계 통화가 조금 몸살을 앓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또 환율의 변동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연말까지는 좀 녹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연말까지 역시나 킹달러를 좀 예상을 해주시면서 환율의 변동성도 예견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좀 산재되어 있다. 금융시장이 변동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지난달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또다시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은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발표된 보고서죠. 당분간 이러한 적자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런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배경과 함께 늘어나는 무역 정자가 원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수출보다는 수입이 많은 거고요. 근데 왜 수출이 안 되느냐? 중국의 어쨌든 대중국 수출이 최근 둔화되고 있고 대중국 무역 수지가 조금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수출의 한 20%를 차지하는데 반도체 수출이 조금 어렵죠. 현재 상태까지는 어렵고 이러면서 무역 수지가 좀 크게 조금 감소했고요. 8월까지 247억 달러 무역 적자가 났는데 올 연간 전체로는 거의 한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무역 적자가 예상되고 경상수지도 조금 예년보다는 평균치에 비해서 많이 위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둔화가 물론 이제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수입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국제유가가 지금 조금 차분하게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수출이 여전히 조금 그렇게 큰 힘을 못 쓰면서 무역 수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적자폭이 확대된다면 글로벌 달러 강세에 좀 원화의 고유의 어쨌든 원화 가치의 약세 요인도 곁들여서 좀 그 원화 가치가 쉽게 회복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대중국의 무역 수지 적자 소식 속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반도체 수급이 줄어든 것도 크게 한 몫을 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서 또 고유한 원화의 가치가 약세되는 시장은 연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글로벌 증시의 큰 흐름 점검해 보았는데요. 투자자분들의
위한 이런 실전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9월의 시장 향방성이겠죠. 8월 시장은 태조 이방원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9월 시장의 핵심 이슈에 대한 힌트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매크로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좀 정상적인 회복에 좀 다가서지 못하는 그러한 흐름을 9월이나 10월에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는 악재들이 주식시장에 선반영됐다, 좀 예방주사를 맞았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 주식시장이 밸류에이션상 그렇게 크게 높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또 많이 비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수급적으로 굉장히 좀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좋은 이벤트만 나와도 거래량이 없이 조금 상승폭이 확대될 수 있는 위쪽으로의 변동성도 열려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섹터로 들어가면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상반기에는 원유 가격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전체적으로 강세였기 때문에 에너지주가 조금 주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주가 좀 주도하지 않을까. 앞서도 이제 해상풍력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금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어쨌든 부담을 이번 기회에 빨리 줄여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금 유럽과 미국의 공통된 어쨌든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좀 화석 원료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줄이는 그러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훨씬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것이 관련주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에너지주가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조금 신재생 에너지주 중심의 차세대 에너지주가 골고루 순환매를 보이면서 시장을 조금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이 좀 정상적인 회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악재는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좋은 이벤트가 나오면 거래량이 현재 많이 줄어있는 상태여도 올라갈 수 있는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상반기에는 전통 에너지주가 강세였다면 하반기에는 친환경 에너지 확대 속에서 차세대 에너지인 이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갈 것으로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환율 측면에서의 포트폴리오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환율 추세를 좀 종합해 봤을 때 세부 업종별로 좀 차별화된 전략, 어떤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수출주 쪽에서는 어쨌든 뒷바람을 조금 받는, 훈풍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한꺼풀 더 이렇게 들어가 본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 본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환율이 평가절하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이제 또 일본차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엔화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보다 좀 더 절하폭이 컸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너무 수출주라고 해도 우리가 원 달러가 절하됐으니까 수출주를 사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 여전히 좀 나쁜 건 아니지만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환율만 절하될 때보다는 수출 관련주들의 어떤 혜택이 수혜 폭이 조금 제한적인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체적인 장세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 큰 매크로 이슈들, 또 금리 상승 이슈, 또 유럽발 에너지 쇼크 이슈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계속 투자자들을 괴롭힐 거기 때문에 너무 뺏을 길게 잡는 전략보다는 짧은 아주 빠른 순환매, 짧고 빠른 순환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저는 트레이딩 영역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달러가 한 1,450원 정도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많이 놀라셔서 이제 좀 덜 놀라실 거예요. 근데 1,450원 정도는 열어놓고 1,450원 정도 되면 또 1,500원 얘기가 나올 텐데 1,500원을 가더라도 한 1,440원, 50원 정도에서는 한 번 기술적인
좀 환율의 어쨌든 반대 방향의 네.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 달러가 다시 하락하는 안정세가 기술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450원 정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네. 1,440원, 50원 만약에 근접한다면 조금 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자 장중에 1,380원까지 환율이 올라갔다라는 소식이 들었었는데 1,450원까지 좀 상방을 좀 열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되 1,440원, 50원쯤에서 좀 배트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편 증권가 일각에서는요. 인플레 시대에서 좀 위축 소비가 적은 필수 소비재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9월 증시 뭐 식품주 등 필수 소비재들로 경기 방어주 이 포트폴리오를 좀 쌓아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경기 방어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조금 톡톡히는 아니고 피난처는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뭐 모든 필수 소비재 혹은 식품주들이 강세를 보이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많은 어쨌든 식품주들이 실적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몸값이 높아지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원달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가격이 계속 원가 상승 압박으로 식품주들의 실적을 조금 갉아먹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조금 더 소비가 둔화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싼 곳 이런 곳을 찾기 때문에 식품주 전반이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조금 니치 틈새에 있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 그래서 식품주 전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좀 전 세계 증시가 조금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배당형 안정성장주라는 카테고리에서 미국이나 또 한국의 이런 필수 소비재들이 부분적으로는 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네요.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네. 좀 미국과 한국에서도 다 필요한 종목에다가 배당주까지 역할을 좀 해주는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와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글로벌 증시 강망세 최근에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이번 달에 FOMC를 좀 앞두고 변동성 요인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9월에 최선호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인지 투자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저는 뭐 투자 전략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뭐 9월을 포함해서 뭐 당분간은 연말까지는 현금 비중을 넉넉하게 가져가고 반등 시마다 조금 PER이 낮은 종목으로 좀 피난 가는 그러한 조금 장기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기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마라톤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약세장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반등은 계속 있거든요. 반등은 주기 때문에 그때 포트폴리오를 PR이 낮은 종목 쪽으로 조금씩 교체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3대 쇼크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환율, 금리, 어닝 쇼크. 이 부분을 피할 수 있는 종목은 앞서 필수 소비재 말씀 나눴지만 어쨌든 실적이 꽂히는 종목 쪽에 조금 제한적인 어쨌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증시는 이번 국면은 트레이딩 영역이다. 뱃을 길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고 탑픽 업종으로는 뭐 앞서 말씀 나눴듯이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좀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소재 부품 장비라고 하면 뭐 2차 전지를 포함해서요. 2차 전지 자체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 소재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부장 장세가 하반기에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좀 종목 장세로 이끄는 어쨌든 이렇게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9월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PER이 낮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교체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약세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역시나 배트를 좀 짧게 잡고 트레이닝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글로벌 증시 동향과 투자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